네, 수업 진행할게요. 아담한 규모로 또 우리 2명. 여러분 오늘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거 먼저 볼게요. 얘부터 봐주세요. 기초 완성 있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화 소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그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면, 자, 제2양대 산맥이라 그랬어요. 시와 소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좀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요 2개예요, 국어에서는.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로 문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시는 제가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운율이 제일 중요해요. 리듬감, 그러니까. 근데 리듬감을 주는 방법은 뭐랬냐면 반복이에요. 단어를 뭐 똑같은 거를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쏭알쏭알 쌀이패 응구술 조롱조롱 거미줄에, 그러니까 너네가 많이 어릴 적에 불렀던 동요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그 어느 거보다 운율을 잘 살린 동시예요. 그 다음에 소설은 뭐냐면 이야기죠, 얘는. 그래서 얘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에서는 갈등 구조 같은 것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도대체 주인공들끼리 어떤 충돌이 있었고, 뭐 꼭 주인공이 아니라도 내면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소설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 48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필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수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48쪽에, 자, 수필도 상당히 좀 비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시와 소설이 70쯤 되고 나머지 뭐 수필이니 희곡 시나리오가 한 20에서 30%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요령껏 공부를 한다면 시소설 위주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렇다고 수필을 버려라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네가 정시급하거나 뭐 좀 공부할 게 많다면 시소설을 우선하는 게 옳아요. 하지만 수필은 저랑 오늘 하는 거 정도, 오늘 이 시간을 투자해서 저랑 어떤 건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로 공부 안 하게. 얘들아, 수필이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 보이세요? 일상생활에서 얻은 글쓴이 생각이나 느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줄거봐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자유롭게 쓴 글.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추가해보세요. 수필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붓이나 펜을 딱 들고 그냥 술술술술 쓰는 거예요. 낙서하듯이. 너네도 왜 이렇게 사람은 또 끄적거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기록의 동물이죠. 요새야 뭐 펜보다는 스마트폰 이런데 노트 어플로 저장할 수도 물론 있지만 기록을 남기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손에다 탁 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나 시는 조금 뭐 좀 소양이 있어야 되고 조금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그 아래도 나오죠. 수필은 좀 비전문. 누구나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수필이라고 봐요. 왜요? 특별히 정해진 게 없거든요, 얘는. 그리고 거기 특징 별표 좀 해줘. 거기 1번에. 이거를 잘 들어두세요. 수필의 특징에 1번에 자유로운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이 없어요. 특히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거는 틀이 있거든요, 조금. 지켜야 되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이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신변 잡기. 뭐냐면 신변 잡기라는 게 내 주변의 다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줄 그세요. 그게 신변 잡기야.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변 잡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보고 듣고 느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전문적이다. 누구나 동그라미 해봐.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돼요. 거기다 써봐. 전문 작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금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국문과를 나왔지만 저 국어국문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꼭 글을 쓰려면 국어국문학과나 문해창작 들어봤죠? 문해창작과를 가야 되지 않냐고 약간 이렇게 좀 편견이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냐면 아무래도 문예창작 같은 데를 가면은 훈련을 좀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시나 소설이나 이런 요령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더 배우죠.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사실 저도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국문과를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작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를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좀, 그거 약간 편견이긴 해요. 그렇다고. 국문과나 뭐 문예창작과 나온 사람이 글을 잘 쓴다. 그래, 꼭 그건 아니고 전문 작가가 아니라도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비전문적인 글이에요. 그 다음에 고백적이다. 자신의 체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동그라미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뭐 글을 쏟아 보면 어느 정도 좀 과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없던 일을 지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백일장이나 이런 대회 갔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뭐 수행 이런 거 냈는데 없던 일을 지어낸다. 뭐 감동적이거나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깎여요. 선생님도 바보가 아니고 특히 요새는 뭐 하도 AI 이런 게 발달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져도 사람만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래도 좀 진솔하게 쓴 것과 AI를 그 챗 GPT 같은 거를 돌린 거와는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이라는 거는 진솔하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성적이다. 개성이 뭔 줄 알죠? 나만이 가진 특징. 거기다 써봐. 개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 많이 너 되게 개성적이다. 자신만의 특징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너네 왜 사람도 얼굴이나 외모나 말투가 다르듯이 글도 좀 그래요. 읽었을 때 그 작가만의 어떤 말투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래서 수필은 너네가 생각한, 너네 뭐 일기 쓰거나 그런 거 있죠. 일기, 편지, 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수필의 종류에 들어가요. 여행하고 쓴 글 이런 것.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수필은. 그래서 거기 수필의 종류에 근데 크게 두 개로 봐요, 우리가. 경수필, 중수필, 경자랑 중자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거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수필, 중수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경은 가볍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가벼울 경. 중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있다. 그래서 니네 산업에도 경공업이 있고 중공업이 있어요.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경공업은 우리 주변에 생활용품 같은 것을 만드는 게 경공업이고 중공업은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좀 기계라든지 좀 무게가 나가는 거를 중공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수필은 내용이 좀 가볍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신의 얘기를 쓴 걸 경수필이라고 하고 중수필은 근데 뭐냐면 약간 주장하는 글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논설문적인 거와 비슷해서 자, 거기 설명을 볼게요. 경수필은 일상생활 동그라미 해보세요. 일상생활. 그리고 셋째 줄에 가볍게. 이런 게 경수필이라면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 줄거봐. 그래서 얘는 좀 무거워요. 동그라미. 그리고 그 아래줄에 성격에 논설문에 가까움 있죠. 얘를 줄을 쳐주세요. 논설문에 가깝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중수필 중에 먹어서 죽는다. 제목이 좀 재밌죠? 먹어서 죽는다. 저게 어떤 내용의 중수필이었냐면 법정 스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그 수필가이자 스님이셨던 분 중에 이제 법정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남긴 글인데 저 먹어서 죽는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너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잖아요. 사실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는 건데 왜 먹어서 죽는다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예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스님이시다 보니까 채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 솔직히 고기 좋아하죠? 솔직히 저도 좋아해요. 야, 치킨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없죠? 아, 물론 조금 뭐 알러지가 있다든지 나는 뭐 이렇게 비건이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육식을 좋아하죠. 갈비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는 좀 어땠냐면 사실 고기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특별한 날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생신 뭔 날인지 알겠죠? 뭐 잔칫날 아니면 가족들 뭐 다 친척들 모였을 때 이럴 때 좀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외식 메뉴로 제일 흔한 것 중 하나가 뭐 치킨, 삼겹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찔리지만 비만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이게 기름지게 먹으니까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옛날보다 알죠. 옛날보다 우리가 뭐 아무래도 고혈압 뭐 저 자꾸 찔리는데 뭐 고혈압 뭐 그다음에 당뇨 뭐 이런 거 근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육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알죠? 막 혈관에 기름 끼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비판한 그렇다고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쵸? 너네 너무 뭐 극단적으로 그럼 이제 완전 채식만 해야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채식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기름지고 고기지고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일종의 논설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중수필. 자, 유호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경수필과 중수필 차이가 뭐라고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논설문 같이 사회,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리고 너네 이것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숙이 그 아래에 이렇게 좀 말풍선으로 돼 있기는 하죠. 수필과 수기의 차이점이 있는데 좀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근데 수기는 좀 뭐냐면 어떻게 많이 얘기해서 그거 써보세요. 자, 그래서 수기라고 하면 좀 너네 실제로 뭐 공모를 많이 하는 게 수기인데 좀 어려움을 이겨낸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힘들었던 것을 극복했을 때 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회복 이제 신용불량자나 IMF 이럴 때 되게 많았죠. 그런 어떤 경제적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한 이 체험 같은 거 이해 가죠. 아니면 뭐 암투병 내가 너 되게 아팠어요. 내가 질병을 되게 알았는데 그걸 이겨낸 수기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좀 병을 이겨냈다든지 이렇게 경제고를 이겨냈다든지 좀 힘든 거를 이겨냈을 때 우리가 수기라고 많이 그런 체험담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서 만들어낸 거 그거를 많이 공모를 해요. 그럴 때 수기라고 이제 좀 알겠죠? 수필 안에 이제 수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수기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래 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수필은 조금 미사여구를 쓴다든지 꾸밀 수 있겠지만 수기는 아무래도 왜냐면 진솔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고. 그래서 얘 쪽은 이런 말이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냈다, 극복했다, 좀 이런 말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수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 얘기도 좀 해보시면. 거기 줄거봐. 안부, 소식, 용무. 줄거봐. 근데 옛날에는 정말 편지를 좀 많이 주고받았는데
요새는 근데 하도 SNS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 그다지 편지가 이렇게 소통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니네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마 저도 옛날에 이제 우체통을 볼 때 하얀 편지지 같은 거 있으면은 되게 이제 좀 설렘, 그쵸?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근데 왜 군대 가면은 소통수단이 편지밖에 없잖아요. 위문 편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요새는 정말 우체통을 봐도 다 약간 업무적인 편지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면 이메일이 돼버리니까. 여튼 어쨌거나 뭐 이메일로 주고받든 뭘로 주고받든 그래도 편지라는 글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 보시면 편지의 특징은 실용적이다. 정해진 독자 괄호해 보세요. 얘는 예상 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정 독자가 뭐 친구 누구에게 뭐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형식이 있는데 대부분 첫머리, 사연,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인사말 있죠. 받는 사람과 뭐 땡땡에게 안녕, 뭐 나 누구야, 뭐 요새 날씨가 참 그래서 뭐 계절이라든지 날씨 안부 같은 거를 묻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엔 이만 줄일게.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죠. 네. 그래서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그 다음 어른한테는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지, 거기 있죠. 그거 별표해봐. 편지글의 형식. 첫머리. 그래서 받는 사람. 첫인사. 안부. 그 다음에 이제 사연. 내가 왜 썼는지. 뭐 내가 보고 싶어서 썼는지, 뭐 할 말이 있어서 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끝맺음에 이제 끝인사 이만 줄일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쓴 날짜 보내는 사람. 아유, 나도 옛날에 정말 지금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다니는 친구들인데 펜팔처럼 한 2명이랑 되게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 또 좀 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모아놨어. 근데 나중에 그런 게 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아, 내가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참 옛날이어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데 이렇게 종이로 된 편지를 주고받을 일이 드물어서, 그쵸? 예. 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일기는 날마다 겪은 일이나 생각 등을 적은 줄거 개인 기록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새는 또 일기를 써도 일기장에 쓰기보다는 아마 좀 SNS나 이런 인스타, 저도 이제 인스타를 좀 활용해요. 거기다가 사진이랑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올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블로그 아니면은, 네. 그래서 일기라는 거는 고백적이고 비공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일기는 누군가에게 읽히기를 바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왜요? 내 개인적인 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 독자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편지와 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편지는 예상 독자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거리예요. 그런데 일기는 그게 아니죠. 일기는 예상 독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체험 사실 성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줄거 거기 하루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게 하는 이유가 뭐 꼭 글솜씨도 있지만 하루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딸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일기를 예전에 막 되게 쓰게 했었어. 약간 기계적으로. 근데 요새는 안 쓰게 해요. 왜냐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애가 뭐 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아직 꺼내야 되는데 맨날 그거 있죠. 뭐 나 오늘 뭐 밥 일어났다, 뭐 했다, 학교 갔다, 누구랑 놀았다, 아니면 뭐 어디 학원 갔다. 그리고 애가 루틴이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좀 요새 애들이 그렇잖아요. 뭐 학원을 가던가 뭐 너네도 그럴걸요, 사실. 그쵸? 뭐 특별한, 물론 그렇다고 일기를 꼭 특별한 걸로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좀.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요새는 일기를 안 쓰게 해. 근데 여러분도 꼭 일기장에 이렇게 뭐 쓰진 않더라도 기록을 남기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은 좀 기록을 저도 그래서 이런 거 꼭 갖고 다니거든요. 아직은 좀 오프라인적인 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다이어리 있잖아요. 이런 데다만 좀 적어도 그렇구나 하고 좀 이렇게 되죠. 예. SNS나 이런
간단한 다이어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네. 어쨌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행문은 기행문 발표해봐요. 기행문은 조금 중요도가 있어요, 여러분. 너네 여행 많이 다니나요? 네. 여행하는 동안에 거기 줄거봐. 보고, 듣고, 느낀 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고, 그게 그 아래에 기행문의 3요소 있죠, 2번에. 그거를 발표해보세요. 여정, 견문, 감상.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정이 여행의 코스. 그래서 언제 어디를 어떻게 여행했는가. 그 다음에 견문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어디 누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거기 현지에서 뭐 본 거, 누구에게 들은 거, 그런 게 견문이고, 감상은 뭐냐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낀 거.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요. 감상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행문을 쓰면은 자꾸 뭐 어디를 여행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좀 내 느낌이 중요하죠. 그 여행지에 가서. 그쵸? 그래서 너네 이 기행문 3요소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정, 견문, 감상.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이라고 있는데 설. 사물의 이치를 밝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고전수필의 한 양식이다. 줄거봐. 그래서 설은 우리가 고전수필이라 그래요, 여러분. 설. 그러니까 수필은 수필인데 옛날에 쓰여진 수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예요. 주로 고려시대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것을 담고 있고 그 아래 3번은 좀 발표해. 동그라미 3번. 이게 뭐냐면 주로 사실과 사실과 의견이 담긴 이단 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써놓으세요. 이런 거는 좀. 슬견설이랑 이옥설이라는 게 대표적이에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써놔. 슬견설, 이옥설. 자, 그러면 이게 이단 구성이 뭔지 제가, 그러니까 앞에는 예화를 들어요.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글쓴이의 그 체험을 통한 글쓴이의 생각을 얘기해요.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크게. 자, 그러면 슬견설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자, 어느 그 여관 같은 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글쓴이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같이 이제 머물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 어제 그 어떤 사람이 개 있죠? 개를 때려서 잡는 거를 봤대요. 개를 몽둥이로. 근데 니네 그럼 아마 트라우마 생기겠죠? 직접 그렇게 막 개나 동물을 죽이는 거를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견이, 슬은 이예요. 이. 견은 개예요. 그래서 이제 슬이 벼룩이 있잖아요. 이. 그래서 뭐라고 말한 이 글쓴이가 나는 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옷에서 이를 잡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안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비웃으면서 어떻게 개랑 이랑 같냐고, 그쵸? 이는 하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생명은 다 소중한데 예를 들어 몸집이 크다고 개나 돼지처럼 몸집이 크다고 죽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이나 벼룩처럼 쬐끄맣다고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은 크기와 상관없이 외모나 크기와 상관없이 다 소중하다는 말을 하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손님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개와 벼룩을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우리에게 이제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은 다
그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욕설은 뭐냐면, 이게 교과서에는 좀 더 많이 이 슬견설은 옛날에 교과서에 좀 많이 실렸고요. 요새는 요 이욕설에 대해서 좀 많이 실리는데, 이욕설이 뭐냐면 지붕을 이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옛날에 그 글쓴이 이제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금방 해가지고 금방 수리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지붕은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제 미뤄놨더니 그게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고 돈도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습관 있죠.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오래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네 그 마치 왜 충치 같은 것도 썩었을 때 빨리 고쳐야 되죠. 그냥 안 그러면 나중에 이빨을 뽑을 일, 그것처럼 지붕이나 우리의 사람의 인격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버릇이 있으면은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로잡아야지 인성이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거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이해 가시죠? 에피소드를 첫 번째 슬견설은 여관에서 한 손님과 얘기를 나눈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글쓴이의 생각.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지붕을 수리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손볼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손봐야 된다는 교훈. 어떠세요? 이해 가시죠? 그게 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 번만 다시 이거 별표했니? 사물의 이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 동그라미 교훈. 됐죠? 자, 그러면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날개 문제 좀 풀어주세요. 칠판 지울 동안. 네. 자, 해봅시다.
됐나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자, 1번.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필 안에 편지, 오늘 한 편지, 일기, 기행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필이 제일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자, 1번. 일상에서 얻은 글쓴이의 생각, 느낌 자유롭게 쓴 거 뭐라 한다 그랬죠? 수필. 2번에 2번. 얘들아, 객관, 주관이 있죠? 객관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똑같이 인정되는 사실. 2번. 그래서 수필은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에피소드를 담다 보니까. 다음에 3번. 수필 중에 사회적 문제 다루는 거 뭐라 그랬죠? 중수필. 4번에 3번. 교훈적이고 설득적이다. 아니지요. 이건 논설문이지요. 5번에 편지글 성지, 첫머리, 사연, 끝맺음 또는 뭐 서두, 본문, 결미. 옆에 있죠. 다시 한번 첫머리, 사연, 끝맺음. 네, 그 다음에 6번. 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2번. 비공개죠, 일기는. 다음에 7번. 기행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면 4번, 5번. 8번. 얘들아, 새벽에 기차 타고 서울을 떠나서 춘천, 이게 뭐냐, 코스잖아요. 서울을 떠나서 춘천에 도착했다. 여정이에요, 여정. 다음에 9번에 설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는 거. 얘들아, 정보 전달은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됐죠? 네. 답은 2번. 9번의 답은 2번.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뒤에 어떤 작품을 좀 보냐면, 어디 보자. 어떤 작품이 좋을까? 아름다운 흉터 한번 읽어보죠. 50쪽에. 자, 짧아서 금방 읽을 거예요. 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얘들아, 수필에서 나 나오면 작가 본인이에요. 실존 작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소설에서의 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지요. 근데 수필에서 나오는 나는 진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이청준이라고 나오죠. 이분이에요.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남아있다. 세 종류의 흉터 동그라미 해봐. 그게 뭐냐면 쓰세요. 중심 소재. 핵심이 되는 글감. 제목도 아름다운 흉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소풍 가기 전날 오후 마음이 들뜨다 못해 토방 흙바닥 아래 엎드려 있는 누렁이의 목을 세게 안아서 졸지에 숨이 막힌 녀석이 내 왼손 덥석 물어 생긴 3개의 이빨 자국 세트 하나. 강아지 건드리면 안 되죠. 이래서 함부로.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서툰 톱질 끝에 내 쪽으로 쓰러져 오는 나무둥치 피하려다 마른 가지 끝에 손등 찍혀서 생긴 기다란 상처 자국이 둘.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방학 되면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논밭거지와 푸나무 하러 다니며 낫지를 실수할 때마다 왼손 검지 장지 손가락 겉쪽에 하나씩 더해진 낫상처 자국이 나중엔 이리저리 뒤얽혀 풀려 흐트러진 실타래의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게 세 번째 흉터의 꼴이다. 어우, 손이 거칠겠네요. 그쵸?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있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부끄러움. 자, 그러니까 글쓴이의 흉터에 대한 인식이 처음엔 어땠어요? 부끄러움이네요. 도회지, 그러니까 도시 아이들을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 동그라미에 남루는 초라하다는 뜻이에요. 행색 같은 게 초라할 때 남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생긴 내 손꼴세라니
그러나 그 후 세월을 흘러 직장인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꼴이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갔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흉터에 대한 생각의 변화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자랑스럽다고 바뀌는데 읽어봅시다.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만.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지. 직장의 한 나이든 선배가 어떤 자리에 내 손등 흉터를 보고 그의 소중스러운 마음속 비밀 건네주듯 자신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렇다. 그 흉터 많은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거기다 쓰세요. 이게 뭘까요? 상처의 의미죠. 이게 바로 나에게 있어 상처의 의미인 거예요. 그 나이든 선배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게든 안 보이게든 삶에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가며 그 흉터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서는 그 상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에 매우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흉터는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는 없으리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참 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비춰보는 거울로 삼음이 더 뜻있는 일일 것이다.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흉터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도 때로 아쉽게 여겨지는 일은 요즘 사람들 가운데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 함은 물론 남의 아픈 상처 또한 거기 숨은 뜻이나 값을 한 대목도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흔해 빠진 현상이다. 아무쪼록 자기 흉터에는 겸손한 긍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긍지가 뭔지 알죠? 자부심이에요. 당당하고 나는 긍지가 있다. 남의 흉터에는 위로와 경의. 얘들아, 경의라는 거는 뭐냐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흉터맞은 우리 삶엔 사랑 창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자, 이렇게 썼는데, 자, 제목부터 사실 말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흉터가 아름답지는 않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행인지 어쩐지 큰 흉터는 없어요. 근데 무릎에 하나 있긴 있거든요. 저도. 근데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요새는 특히 성형수술 이런 것도 발달해서 웬만하면은 좀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뭔 것 같아요. 흉터라는 거는 여기도 봤듯이 아, 저 사람이 정말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의 훈장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너네 왜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라든지 막 이런 선수 유명한 발레리나 뭐 강수진 이런 사람들의 발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그런 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발은 상처투성이래요. 알죠? 특히 발레리나의 발 같은 거 이렇게 계속 자세를 잡아주고 해야 되니까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운동해야 되고 얼마나 발이 혹사당하겠어요. 근데 그래야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레리나의 발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발레 동작을 하기 위해
상처투성이가 되는 발. 너네도 마찬가지예요. 꼭 뭐 내가 예체능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역시도 힘든 일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되게 힘든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나중에는 하나의 아름다움 극복의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 핵심 이론 있죠. 거기 좀 풀어보세요. 거기 8번까지 먼저 옆에 날개 문제 있죠. 노란 거. 그거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저랑 맞춰보고. 자, 얘들아 같이 좀 볼게요. 다 못했어도 50쪽에 1번부터 이와 같은 글. 얘들아 이와 같은 글이면 수필이잖아요. 3번이죠. 전문적 지식은 설명문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답은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이런 수필은 비전문적인 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번의 중심 소재, 나의 손에 있는 세 종류의 흉터. 2번의 답은 흉터고, 3번, 나는 중학교 때, 아니지요. 이때는 부끄러워했죠. X. 왜냐면, 좀 도시 애들이랑 비교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4번, 나와 다에서 알 수 있는 흉터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 4번, 열등감이 있다가 나중에는 자랑스러워했지. 다음에 5번, 흉터에 대한 글쓴이 인식이 변하게 된 계기. 5번이죠. 직장 상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음에 6번, 흉터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도구로 기능이 있음을 빗댄 거는 우리가 흔히 자기 성찰을 하는 걸 뭐라고 많이 하면 거울이라고 많이 하죠. 왜요?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답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7번 흉터의 의미로 알면 2번 오직 나만의 내세움거리는 아니죠. 이거는 좀 오만한 거죠. 잘난 체 하는 거고. 다음에 8번 글쓴이는 흉터 의미에 공감하지 못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느끼죠. 요새 사람들은 흉터를 좀 부끄러운 걸로 여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에 51페이지 가운데 네 문제를 저와 같이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와 같은 글 뭐라 그랬죠? 현지야, 이런 글 뭐라 그랬지? 글의 종류가 뭐였죠, 이거? 수필. 맞아? 수필. 뭐예요, 답이? 적절한 거. 글쓴이의 개성, 가치관. 3번이에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수필이라고 써놔, 위에다가. 수필. 2번은 3번이 틀렸네요. 흉터로 인한 아픔이 계속되는 거는 아니죠. 다음에 3번 나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거. 2번 잘못된 세태를 너그럽게 포용은 끌어안는 건데 아쉬워하죠.
다음에 4번 궁극적으로, 얘들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5번이죠. 고난을, 어려움을 성실하게 극복해내는 게 가치 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그 처음 2교재 볼게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